피격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국민의힘은 월북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자료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 심의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 징계안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개인 입장 표명 자제를 촉구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 이재명 의원의 고소고발 취하 내용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과 없인 협상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여야 간 폭로전과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이준석 대표, 최강욱 의원 징계를 둘러싼 여야의 내부 징계 파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자료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 보복 수사 대책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해양경찰청을 찾아 당시 상황을 직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닌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 전에, 작년이죠, 해경 내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로 공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청와대의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청에 피할 이유가 없다며 맞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인 공개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원내 대표 간에 일어날 그 대화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직접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 지휘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이씨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내일 답변서를 회신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유족 측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잠시 뒤 7시부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당 안팎에선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 권력 구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녁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심의에 들어가는데 관건은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리위가 거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징계 논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저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 저 당이 좀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반면 일각에선 논란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상납의 여부보다는 이 성상납을 은폐하려고 애썼는가? 또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나와야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윤리위가 오늘 당장 최종 결정을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대표 징계 심사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내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한편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 청구라는 불복 의사를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어제 오늘 최 의원 징계에 대한 갑론을박 주장을 펼쳤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개인 입장 표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구성원들이 최광욱 의원의 징계 문제로 분란을 시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어서 비대위는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정해 나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들이 달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그것을 또 지지자들의 격돌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위들은 모두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하지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당사자 최광욱 의원이 징계 불복 의사를 내비치며 당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성희롱 의혹에 직접 증거는 없다며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을 깊은 수렁에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재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 징계 논란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른 당내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우려도 커졌습니다. 바로 최 의원이 소속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해체 주장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세대 교체론 97그룹의 대표주자 박용진 의원도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도운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철험의 소속 의원들은 최 의원 징계에 반발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철험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 팬덤에 취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최 의원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결국 8월 28일로 결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오늘도 불발됐는데요. 협상 과정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내용이 있었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며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원구성 협상에 진실공방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대가로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고 공개한 건데 전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것인 만큼 이 의원을 살리기 위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상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떳떳하고 잘했으면 그거 왜 취하해달라 그럽니까?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오히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천안함 추모 행사 당시 대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물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요청했던 원구성 협상 만남 제안도 사과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철회했습니다. 정쟁을 유발하고 그동안의 협상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갖지 않겠습니다. 협상 실무자였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재명 이름은 거론한 적조차 없다면서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진상조사 특위 제안 등 민주당이 먼저 협상 내용을 밝혀 대응한 것이라며 사과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후 회동을 추진 중이던 여야. 물밑 협상 내용 공개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원내대표는 물론 수석 부대표 간 회동도 기한 없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감염병 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의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의회가 정확한 정보를 소통하고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 없이 가짜뉴스가 퍼져 방역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신속, 정확,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기가 아는 정보화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록 해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공중보건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기존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는 비상 상황에도 정상적인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각종 행정 업무나 원격 근무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인포데믹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이러한 인포데믹을 많이 좀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는 일반인의 인포데믹보다는 정치인의 인포데믹이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의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이 밖에 가짜뉴스에 대해 의료계와 언론계의 팩트체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후 첫 공부 모임인 혁신14 새로운 미래가 오늘 첫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자로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야 대화를 통한 협치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소수당 배려로 정치 문화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부 모임을 주도한 김기현 의원은 차기 당권 준비란 주장에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실력을 쌓자는 순수 공부 모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시적 경제 전문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와 민생 또 탄압과 보복에 대응하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위기 특위위원장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가 아닌 경찰 쥐락부라고 불러야 할 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 만에 허물어졌다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지팡이로 삼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경찰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윤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제 잠시 뒤 7시부터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이제 심사하는데 쟁점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윤리위의 핵심 쟁점, 실제로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또 이 측근을 통해서 의혹을 무마하려 했는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이 대표는 지난 2013년에 모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제 성상납이 이루어졌는지는 입증이 어렵고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게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세현 측은 이 대표의 성상납과 금품 수수는 2016년까지 계속돼 이 공소시효는 내년 가을쯤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쟁점은 증거 인멸 의혹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성상납 제보자에게 보내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이 대전에 있는 제보자를 찾아가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는데요. 과연 이게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느냐, 또 이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지시는 없었고 김 실장 개인 행동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 출석하는 건가요? 네, 이 대표는 윤리위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일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직접 윤리회의 참석해서 이와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오늘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회는 계획대로 김철근 실장만 출석해서 성상납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리위의 이제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아니다 여러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 윤리위에서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총 4가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했을 때 징계가 결정되는 건데요. 네. 다만 오늘 당장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헌 당규상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지 않고 오늘 바로 징계를 의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또 이 대표가 당내 2030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징계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청년층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남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당이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라는 그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이 징계로 그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 징계 시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고 또 결국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인데 윤리위가 먼저 판단을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윤리위는 사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품위 위반과 당 명예실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긴 한데요. 만약 징계가 결정나고 나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때 이때 윤리 판단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를 고려해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징계 없이 덮기에는 지도부 눈치 보기나 또 성비호 비판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서 이 윤리위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그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실제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당내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당대표를 대상으로 이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당원권 정지 이 징계 이상의 이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이 거치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 조기 전당대회 같은 당내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조치가 나와도 대선과 지선 연승으로 쌓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대표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리위 관련 당규 이 30조를 보면요, 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번복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건데요. 또 윤리위에서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 가처분 신청 같이 법적 대응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징계로 조기 사퇴할 경우에는 이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등 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될 수 있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거란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대표 자신 스스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당규가 있는 건데 사실상 그 당대표가 이런 징계위원회 회부 될 거라는 사실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당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반복되는 잔혹사입니다. 약 30분 후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뉘지만 이 대표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로 이끌었지만 성접대 의혹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이 대표 모습에서 여당 대표의 잔혹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잔혹사 하면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기억되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당대표로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 세력과의 갈등으로 20대 총선에서 옥새파동의 주인공이 됐고 결국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대표직을 사퇴. 그 이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치 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당 대표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었던 인물로 이정현 전 대표도 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로 이정현 대표가 선출이 됐지만 그의 임기는 넉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표직을 내려놨고 2017년엔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굴욕까지 맛보게 됐습니다.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또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내 의전 서열 7위, 여당의 의사결정과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대표지만 당 내에선 정적들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는데요. 이를 꼬집고 싶었던 것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서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아니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당 대표를 갖다가 이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너무 그냥 막연하게 뭐 푸민이 어쩌냐 이렇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그 대표가 실질적으로 뭐 징계를 만약에 갖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윤리위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첫 30대 영선 이준석 대표의 운명, 여당 대표 잔혹사는 또다시 반복이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엉뚱한 문자 폭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문자 폭탄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자 폭탄,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서 출처 불명의 정보로 이른바 잘못된 좌표가 찍힌 의원들에게 엉뚱한 문자 폭탄이 쏟아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최강욱 의원의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정에 반발해서 당 윤리심판위원 허위 명단을 공유하며 문자 폭탄 등 항의에 나선 것인데요. 특히 이재명 의원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등에선 윤리심판원 명단이란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가 됐고 해당 명단엔 징계 결과를 발표한 김혜재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민, 신영대, 안규백, 양기대, 오영환, 이병훈, 윤재갑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 명단이 허위란 사실인데요. 김혜재 의원을 제외하면 명단에 기재된 의원 모두가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왜 제가 그 위원 저한테도 뭐 문자폭탄도 오고 그래서 전혀 제가 거기 뭐 위원이 아닌데 어제 저 밤늦게부터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막 온갖 욕설도 제가 뭐 윤리심판 위원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은 조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허위 명단으로 하루에도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 팬덤의 거짓 선동이 계파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명단에 기재된 의원 다수가 친문, 친이낙연계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문자 폭탄은 당 분열을 꾀하는 행위라며 과격한 언행 자제를 촉구했지만 당내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팬덤 일각에선 자정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명인의 마을에선 윤리심판원 허위 명단 사실이 알려진 후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문자 행동을 자제해달라, 욕설, 맹목적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호소글도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도구로 평가받는 팬덤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로 쇄신의 분수령을 맞은 지금 민주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하게 조시석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반기 원구성 협상, 여야 간 폭로전과 진실 게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당초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을 예정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뜻밖의 발언을 하면서 결렬이 됐습니다. 바로 야당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취하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렬이 됐는데 야당은 이제 펄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두 분의 생각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두 사람 플러스 그 회의에 갔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죠. 오늘 그 원내 부대표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는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들어봐도 무슨 말이 와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비슷하게 행간에 뭐가 있었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결국 진실 게임을 하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이제 복기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진실을 알아내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그 권성동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의 실명과 함께 그 워딩을 밝히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박홍근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조찬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박홍근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녹취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인데 단어의 이자는 얘기한 단어 가운데 이자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명은 나온 건가요? 그 모르죠. 이제 저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이건 진실을 가려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대표와 또 뭐 당직자들이 몇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제 또 기억을 다 복귀해내고 이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참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그 원구성 협상 때는 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있었던 회의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원내 협상할 때는 딱 원구성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쌍방, 고소,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거의 패키지 딜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협상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대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쌍방 간의 그 고소 고발 이거 취하하자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권성동 대표 말에 따르면은 사실 고소 고발이라는 게 전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것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은 뭐 이재명 그 의원과 관련되지 않은 고소 고발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고소 고발 취하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확한 워딩은 제가 봐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 간의 고소 고발은 취하하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왔어요. 이것은 진성준 네. 그 민주당 부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원석 의원한테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송원석 의원도 국민의힘 그 수석도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그 이런 배경을 볼 때는 분명히 쌍방 간의 고소고발 취하 건은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상당 부분은 그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고소고발이고 이것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결국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 이거는 원구성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관련 없는 오히려 이것을 야당이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 잘못이다. 네. 이것은 원구성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어제 오히려 야당에서 어제 있었던 그런 협상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응 차원에서 공개한 거다. 어제 그 나왔던 얘기는 네. 그거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장했다고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협상 중에 있었던 얘기를 공개하느냐, 중간에 있었던 일을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맞대응을 한 거군요. 네. 근데 이 고소고발을 되게 지금 어느 순간에는 고소고발을 막 하잖아요. 총선이건 네. 대선이건 막 하다가 끝나서 승부가 가려지면 일괄적으로 양당이 딱 취하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여야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그게 아마 19대 2 무렵인 것 같아요. 안해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하여튼 고소고발의 취하 문제는 의제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개는 대변인들이 제일 많이 그 고소고발의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헤아려 보면은 뭐 60건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 다 합하면은 100건이 넘는 건이 지금 검경에 계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준지 아니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건 이것이 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진실 공방은 하다가 끝날 겁니다. 네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다룰 당 윤리위 열립니다. 지난주에 두 분께서는 그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했는데 중징계까지는 예상하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준석 대표가 전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반면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지 지난주와 뭐 의견이 다르진 않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생각드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건하고는 조금 출발 자체도 다릅니다. 네. 최강욱 의원은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직접 발언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간에 이제 그 권력 갈등이 좀 있었고 대선 전에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특정 유튜버 가세연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터뜨린 거 아닙니까? 지난해 네. 말에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을. 네. 그러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갈등, 그 미묘한 권력 갈등 속에서 부차적으로 폭로가 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성적 비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그 언행을 한 거하고는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일단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뭐 7시부터 이제 소집이 된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하루에 그것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참석 없이 말이죠. 네. 징계를 딱 내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그 형평성이라 그럴까요? 대부분 이제 소명이라도 들어보는 절차는 보통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윤리위에서는.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불출마 통보를 한 건가요? 불출석.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위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그다음에 첫날이고 저는 오늘 이것이 징계로까지 결론이 내려질까 조금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들로 제대로 이 안건을 가지고 토의에 들어가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뭐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한다면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당내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다만 이것이 중징계로 간다 했을 때는 완전히 이 역풍은 뭐 너무나 크죠. 후폭풍은. 그러면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누굽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또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흑화하겠다. 본인이 돌변해가지고 아무튼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까발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건 뭐 이제 윤리위에 대한 어떤 협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후폭풍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날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좀 상황이 바뀐 게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씩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경징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했던 건 중징계가 될 경우에 제명이나 탈당 권유 아니겠어요? 그 금방 김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 파장이라는 건 뭐 거의 핵폭탄급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명과 탈당 권유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탈당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열흘 이내에 제명으로 다시 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결정을 한다면 경징계를 하게 될 것이고 경징계를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극복을 하는 또 몸부림을 쳐서 이 윤리가 결정을 내리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좀 애매해요.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안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결정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 결정을 안 할 가능성이 약간은 좀 있죠. 근데 하여튼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경징계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유예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뭐 이런 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증거를 가지고 윤리위에서 막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도 아니고. 아마 품위 유지 규정을 가지고 당대표로서 응당 지켜야 될 그런 품위 유지라든지 아마 그런 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오전과 오후 시간도 있는데 저녁 7시에 윤리위원회를 여는 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6월 2일 날 그 잡았다가 무산된 이유가 그때 못 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적정 시간이 7시로. 지금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지난번에는 그래서 6월 2일이 유해가 됐는데 6월 2일로 날짜 잡은 걸 보고 야, 정말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가 밉기는 엄청 미운 모양이다. 그렇게 그때 평가를 했죠. 알겠습니다. 요 관련한 쟁점은 앞선 그 이슈 분석에서 이제 그 살펴봤고요. 윤리위의 이제 판단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선수사 후 윤리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그 측과 또 지난해 이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직후에 그 이준석 대표가 소속 해당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중잣대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윤리위는요, 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죠. 형사사건이니까요. 네. 그건 뭐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은 증거가 다른데 윤리위는 정말 윤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도 있죠.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요. 지금 이 형사 사건이 이미 지금 검찰에서는 한번 스크린이 됐는데 너무 이게 엄청난 건이 돼가지고 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결론이 난 뒤에 윤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가 열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윤리위의 판단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네. 뭐 형사 재판까지 가가지고 유죄로 판명이 된다면 그 뒤에 윤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어서의 윤리위의 결정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뭐 많은 그 당내 인사들하고 이제 부딪혀 왔죠. 갈등이 있어 왔죠. 저는 그런 거의 결과라고 봐져요. 물론 이준석 당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증거 인멸 의혹, 네. 아직은 뭐 의혹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로서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윤리까지 가게 된 것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의 결과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에서의 결정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하게 뭐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위 유지를 못했다. 당대표로서 너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그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도 없이 왜 의혹만 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말이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겨루기가 됐어요. 윤리위와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도 지금 굉장히 섣불리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아무튼 난처하고 고약한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전국 운영,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국민의힘 이제 당규 안에 당 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서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는데 탈당 권유는 제명보다는 한 수 수위가 좀 낮은 결정입니다만은 오히려 네. 그게 더 무서운 게 탈당 권유는 열흘 동안에 이준석 당대표가 탈당
계를 제출 안 하면 그냥 열흘 만에 탈당이 결정돼 버립니다. 최고회의 의결 없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는 더 치명적이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최강욱 의원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그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당 비대위는 국민의힘과의 그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했는데 최 의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재심의 뜻을 밝혔고요.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 재심 청구가 참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각각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최강욱 의원이 좀 강성인데다가 저는 이것도 보면은 최강욱 의원의 여러 가지 그런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6개월입니까? 그걸 받았는데 이것도 단순한 최강욱 의원의 언급만 가지고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최강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철험회를 중심으로 하는 또 그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 지금 이제 엉뚱한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까지 막 지금 윤리심판원도 아닌데 윤리심판원으로 명단이 돌아다니면서 명단이 뿌려져서. 막 지금 문자 폭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정치적인 정치화된 거죠. 정치화됐습니다. 그래서 당내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인 요소도 민주당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민주당도 뭐 사실 대선 지선 끝나고 나서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 윤리심판원 판단을 가지고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느냐. 또 시금석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하면서 개혁이냐 아니냐를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판가름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계속 갈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누굽니까? 재심 청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심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 건이 민주당의 개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최 의원 본인이 팩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는 쌍지읒으로 발음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쌍지읒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갈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 보좌관들, 회의에 참석한 보좌관들한테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의 분위기도 2차 가해가 더 좀 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중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근데 또 박지원 위원장은 그거 중하지 않다. 오히려 가볍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이게 정치적인 갈등 상황까지 지금 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당원 단계 본인이 당원 단계에 따라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재심 신청은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징계는 어차피 최고위원회 지금은 비대위죠. 최고위원회에 또 보고가 되고 거기서 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철험회하고 얽혀가지고 친명 비명 간의 당내 갈등으로 돼가지고 하여튼 양당이 이 징계위 파동을 놓고 쉽게 뭐가 진정될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태로 양당이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은 성 문제를 가지고 권력 투쟁이라면 권력 투쟁, 당내 투쟁이라면 투쟁을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당 모두 당내 상황으로 갈등과 혼란이 매우 심한데 어디 한쪽이 더 좀 극심하다 이렇게 뭐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심하죠. 왜 그러냐면 같습니까? 아니요, 뭐 다 심하죠. 지금 국힘당 경우에는 전당대회까지 갈 것으로는 생각은 안 되지만 여당인 입장에서 지금 위기 국면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승리한 여당으로서 아마 체면이 말이 아닐 거고요.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패배한 정당이 뭐 철험에다 뭐다 해서 친명 비명이 싸우고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표 출마 선언,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컷오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명으로 컷오프가 되면 그 4명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생기고 또 최고위원 선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최고위원도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결국 7, 8월 동안에 굉장히 갈등적 양상을 양당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 의원님. 그 박지현 비대위원장 출마설이요. 출마한다고 아직 밝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설이 돌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겠죠. 그 결국은 그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으려면 그 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나 홀로 그냥 출마를 해가지고 지게 되면은 그거는 아무런 무슨 정치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 청년들이나 젊은 층 중심으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출마하는 게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만하죠. 또 최강욱 의원 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 내부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조직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결정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죠. 최고위원 쪽으로도 뭐 출마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은 글쎄요, 뭐 기왕 하면은 뭐 당 대표를 하는 게 떨어지더라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정치적인 그 마이너스가 더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나설 수 있을 그런 어떤 세력이 되겠는가? 조금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2년 후 그 총선 전까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요? 총선 때 뭐 지역구나 비례의원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때는 그 소문이 굉장히 바다하게 돌았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한대더라, 대표로 출마한대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 소문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지지부진한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상황 그리고 여야 내부 징계 파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시작해 한낮엔 서울과 부산이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